누구와의 비교도 거부한다. 독창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을 통찰하는 여의도 펠레 시간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최고의 분석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역시 저 컨설팅을 받으려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 요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가긴 갈 것 같습니다. 뭐 시기의 문제일 뿐. 뭐 왜냐하면 어제 윤재혁 저 국민의힘 저 연석회의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찬반 얘기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는 별로 안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거 찬반 주장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박성민 대표 보시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국민의힘의 적절한 카드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무리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그거는 뭐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네. 제가 저한테 그냥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네.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은 뭐 그 자리가 비대위원장 자리 들어가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그럴 네. 것 같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을 때도 집단적으로 힘으로 했고, 김기현 대표를 만들 때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비대위원장 만드는 과정도 대통령실 중심으로 해갖고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게 한동훈 장관 본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정치하는데도. 가는 모양새가.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고도의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총선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은? 공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당장은 보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언제 임명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빨리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나서 지금 비대위원장이 처리해야 될 일의 순서를 보면 지금 27일 날 지금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탈당하기 전에 한 번은 만나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한테 뭐 제안을 하겠죠. 우리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시용을 할 텐데, 그렇게 해갖고 이준석 대표가 그걸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제안을 할 거예요. 이런 조치를 해달라.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걸 수용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한 며칠 만에 결정하기에는 그 어려울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만날 수 있는데, 안 만나면 그냥 27 탈당은 그냥 자동으로 이미 그 디폴트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준석 이슈를 풀어야 될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말에. 이거 이제 바로 어쨌든 이제 수용할 건지 거부권 행사할 건지,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차선책은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대한 변화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오판을 하고 지금 끌고 온 거에 중심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있다는 건 옆에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 대표적으로 뭐 비서실장이죠.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당은 책임을 졌고, 지금 당 대표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대통령실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당에 대한 어쨌든 자존심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의 중심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인데 왜 책임은 당이 다지고 있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 푸는 게 간단치 않고 그런 게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부터 공천입니다. 근데 이 공천 과정이라는 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자칫하면 윤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임명했던 분이고, 한동훈 장관도 이 장에 그 뿌리가 있는 분이 아닌데, 자칫하면 이것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민주당을 전국정당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깨고 나갔죠. 호남 깨고 열린우리당을 그해 11월 달에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손잡고 탄핵을 하는 바람에 역풍 불어가고 총선에서 152석을 했지, 탄핵이 없었으면 열린우리당이 상당히 고전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영남에 기반한 국민의힘을 이 전국정당을 좀 만들겠다고 영남에 세게 물갈이를 한다. 그러면 그걸 물갈이 세게 할 때
얻을 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뭐 호남이든 수도권이든 충청이든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한다고 해갖고 뭐 얻어낼 데가 없는데 네. 자칫하면 네. 양쪽으로부터 그냥 다 공격당하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노련하게 다뤄야 될 텐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지금 정치적 훈련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차기 대선 1위니까 1위가 와서 이 위기를 수습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수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미래 권력이 조기 등판해가지고 판을 바꿔라. 이게 뭐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권력이라는 게 임기 2년 차에 벌써 비대위 3번째고 대통령이 비대위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비대위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당을 만들어라. 비대위로 가는 거는 세 가지를 대통령이 감수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국정 실패를 감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당대회 실패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레임덕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다. 그리고 이제 앞에 윤희숙 전 의원께서 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뒤통수를 쳤다. 그럼 윤핵관들이 전부 다 한핵관이 되는 게 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허용을 합니까? 뉴스메이커로 차기가 지금 나온다. 그렇게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가 2012년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거는 1년 남았죠. 마무리 투수가 8회의 위기 상황에 좀 조기 등판했다. 이제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은 총선 앞두고 어떻게 선발 투수가 한 3회쯤에 난타당해서 조기 강판당한 상황인데 이러면 보통 뭐 로운 릴리프를 집어넣지 다시 선발 투수 카드를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좋은 카드는 아닌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도 당을 당연하죠. 예, 제가 너무 빨리 등판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전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말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논리들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안 되라기보다 야, 그 저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데 지금 조기 등판시켰다가 잘못해서 생체계로 나면 다음 대선 때 못 쓰는데 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어쨌든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카드인데 그 전략자산을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데 넣어서 여기서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이준석 전 대표와의 문제 공천 문제를 잘못 풀면 그다음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연석회의도 나와서 신문에 나온 거는 뭐 9대1이었다 8대2였다 뭐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뭐 지난번에 뭐 이준석 대표 쫓을 때는 뭐 대통령 권력이 뭐 최정점에 있을 때니까 그냥 쉽게 된 거고 김기현 대표 할 때만 해도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 다 뭐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한 거지만 지금은 총선이라 이분들이 다 자기들 문제예요. 지역구 다녀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고 반발하고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무슨 추대 분위기를 만든다. 그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좋은 카드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 당에서는 다 한동훈 장관이 대선 주자 1위고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젊은 분이고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활용도가 많은데 지금 너무 리스크가 큰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윤재호 원내대표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저께 분위기로는 뭐 반반 아닙니까? 예. 어제 언론 보도 보면 뭐 찬성 6, 반대 4 그리고 반대 중에서도 뭐 절대 안 되고 다른 사람으로 갑시다. 뭐 이건 없었다는 그 언론 보도는 있던데. 아니 어저께는 누가 여기서 어저께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까? 어저께 의총장에서 일단 분위기가 안 잡혔고 연석회의 열었는데도 역시 분위기 제압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0% 추대하는 분위기로는 안 갔다 이런 말씀이신 100%나마나 저항이 상당히 컸다.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죠. 누가 봐도 대통령실에서 밀고 지금 또 주류가 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우려가 더 크다. 거기에 방점이 찍힌 걸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뭐 6대4로 표결을 할 겁니까? 예,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거에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아니라면 누굴 생각해야 되지? 그건 그다음 문제지. 그걸 어저께는 한동훈이 아니냐를 가지고 토론한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 생각보다는 반대 여론이 꽤 높았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안 될 수도 있다. 그 생각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근데 제가 단정적으로 정치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정치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을 밀어붙이는 게 무리한 건데 이미 무리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을 못할 뿐이지 정치 프로토콜로 보면 지금은 비대위원장 가는 게 무리한 거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을 그냥 가는 거는 줄이치기 정말 무리수를 두는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하게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표님. 이 첫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의원총회 했을 때만 해도 끝나고 언론 보도 보니까 친유는 찬성, 비유는 반대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또 어제 연석회 이후에는 일부 영남 중진은 반대. 그런데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찬성. 어제 발언한 사람들 기준으로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거든요. 좀 친윤 비윤 구도에서 뭔가 수도권 영남 구도가 이렇게 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이제 일단 그 보도에도 제가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압도적으로 밀었다. 그 근거가 없잖아요. 무슨 동북부의 대표적인 3인방은 다 반대했습니다. 이재영, 김재섭, 이승환 이분들은 이승환 위원장은 찬성한 거죠. 그러니까 김재섭, 이재영이 반대. 우려를 얘기했죠. 그렇다 그분들도 뭐 한동훈 위원장을 비토한 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우려를 전달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수도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어저께 나와서 뭐 수도권 위원장들은 찬성 분위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읽어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 공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역 의원들은 중진들은 지금 자기가 물갈이 대상이 될까 봐 다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공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분위기에서 대통령실이 이게 주류가 제가 이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쭉 설득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의 그 공개적인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훨씬 더 반대가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려를 얘기했다는 거면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면 훨씬 더 반대가 많은 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2대 8로 나왔더라도 꽤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3대 7이면 생각보다 많았다. 4대 6이면 반대 여론이 사실은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카드가 접힐지 계속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카드가 현재 가정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다 치면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카드로 나와 있다는 얘기도 지금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어제 그 얘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의총장에서는 여러 분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김만길 위원장도 얘기하고 원희룡 장관도 얘기했는데 주말 사이에 어쨌든 한동훈 이게 연석회의로 가면서 그러니까 어제는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을 뿐이지 이거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고 그럼 다시 열어두겠죠. 모든 가능성.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면 뭐 하면 성공할까요? 뭐 하면 실패할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비대위원장 잡힐 때니까. 그럼 오늘은 다른 후보 좀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면은 만약 아니라고 하면 누가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전 잘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천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총선 전망이 어려워진 게 누구 때문입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기조로 쭉 와갖고 지금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지금 조심스럽게들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얼어있는 분위기에 당 중진들도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돌려 말하는데 옛날 같으면 당연히 지금은 수평적 당청 관계 대통령이 할 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세게 나오는데 워낙 그냥 강하게 나오니까 그런 분위기가 눌려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지금 비대위원장은 다른 거 아니고 야당과의 전선이 아니에요. 야당과의 전선을 보면 한동훈 장관은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있지만
문제의 지금 원인이 핵심이 대통령실 문제로 본다면 네. 대통령실은 민심하고 좀 멀어져 있고 민심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희룡 장관은 그랬잖아요. 윤심이 민심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기조로 오다가 그게 실패하고 그렇게 주장한 분들이 물러났는데 또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민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는 그 비대위원장을 세우는 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만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면 임기 2년 차 이제 3년 들어가는 한참 그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이기도 하고 또 아주 그냥 굉장히 그립감이 센 분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그걸 아주 강단 있게 할 분을 세우는 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윤재원 원내대표예요. 자, 박 대표 누구로 해야 됩니까? 컨설팅을 받으러 왔어요. 추천 한 명. 제가 그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럼 대통령에만 얘기하고 특검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그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선거를 이기려면 중도 확장성 있는 다시 말하면 국정기조와 당기조를 바꿀 수 있는 분이어야 되죠.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공천이라는 건 굉장히 정책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유능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유능하게 처리한다는 얘기는 좋은 사람을 데려와서 공천을 주면서도 기존에 정리되는 사람들 가슴 안 아프게 그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잘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구도를 가려면 후보들을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를 갖다 배치한다고 할 때 거기 다 이미 뛰는 기득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낼 거냐 또 어떻게 빼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빼내는 게 더 힘들겠구나. 거의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와야죠. 그러면 지금 뭐 후보들 쭉 여러 명 있는 거 중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존칭 빼면 한동훈, 원희룡, 이뇨한, 김한길 뭐 이렇게 나옵니다. 존칭 빼고 얘기할게요. 그 네 분이 처음에 나왔대. 이뇨한 위원장은 이미 뭐 혁신위에서 한계를 보였고, 그건 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건 검토 대상이 아닐 것 같고 경험으로만 보면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이제 그 경험이 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 공천이라든지 뭐 선거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그분이 뭐 이런 죄송한 얘기면 대통령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맡으면 그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도 좀 할 말 할 수 있는 대통령보다도 또 연배도 위이시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분이기도 하죠. 뭐 중도 확장성 있는 그런 선거에 대한 경험도 많은 분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과 그 비대위원장이 다 저쪽에서 온 분들로 한다 하는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부담은 좀 있죠.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너무 오래 민주당에서만 활동했던 그러니까 민주당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당이 그 몰락한 유씨 가문들 삼국지로 말하면 그러니까 홍준표든지 뭐 나경원이든 유승민이든지 뭐 권영세든지 김태호든지 뭐 이렇게 원주인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분들로 상징되는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보면 좀 서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물이 없냐. 그러니까 이 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뭐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진들이 비대위원장 선거를 지금 맡을 만한 분들이 꽤 있는데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거. 그 원현영 장관 정도가 이제 얘기를 좀 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의 그 워낙 이 그 장악력이 세니까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던 장관에 있었던 분 중에서 그나마 원희룡 장관이 얘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좀 넘어서 갖고 좀 검토하면 뭐 있고 바깥에서도 뭐 찾으면 또 있겠죠. 아, 그래요. 마음속에 둔다기보다 추천하실 분 있죠. 저요? 네. 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아까 네 분 얘기했잖아요. 그 뭐 이뇨한, 한동훈, 원희룡, 김한길. 언론 보도 기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게. 처음에도 그 얘기 나오니까 네 분 나오는데 저는 어느 방송 가서 그 얘기했어요. 그 네 분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원희룡 장관이 가장 무난한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죠? 아니 이 당에 있는 분들 당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당도 알고. 당도 알고 선거도 알고. 그 대통령한테 그 아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냐 이건 잘 모르지만 적어도 원 장관이 첫 일성이 윤심이 민심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좀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할 정도의 그 정책 감각은 있는 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비대위원장이 아마 선임이 되겠죠?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야당 얘기 좀 해보죠. 이낙연 전 대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새가 안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낙연 지금 전 대표를 주목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봐야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가겠다고 예고한 분들은 다 있는 거고 다 전직 대표들이신데 이걸 잡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지. 그분들이 나가서 나갈 거냐 말 거냐는 그분들은 지금 안 나갈 생각으로 오래전부터 예고했잖아요. 12월 27일 예고한 분도 있고 이달 말까지는 좀 하여튼 뭐 변화를 기다려 보겠다고 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가면은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비판하는 분들이 이낙연 대표를 뭐 그러면 이분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걸 잡으려면 지금 통합비대로 가야겠다. 원칙과 상식은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뭐 20일 날 지금 김부겸 전 총리 만나는 걸로 예고돼 있는데 그분도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될 텐데. 김부겸 전 총리 어제 이제 영화 시사회장에서 잠깐 본 것 같죠. 근데 이거는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이 빨리 선임됐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그 비대위원장이 만일에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을 막는 정도의 그 결정을 해냈다면 그게 이제 동력이 됐겠죠 민주당에도. 이거 봐라 저기는 저걸 다 막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민주당의 지금 고민은 그런 거 말고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어요. 전직 대표가. 그리고 2월 8일 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거 공판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다 뭐 도덕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지금 그 이 탈당하려는 움직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걸 더 주목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일단은 뭐 김부겸 총리하고 만나는 20일 그날 뭐 김부겸 총리가 뭐 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통합비대위나 이런 결단을 안 하면 그 뭐 지금 당에서는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라 그러니까 당장 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금년 말까지만 시간을 줬으니까 나갈 것 같고 원칙과 상식은 바로 행동으로 옮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움직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천 과정까지 보고 움직일지. 공천 과정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통합비대위를 만들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통합비대위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발부됐다면 통합비대위가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그렇겠죠, 그때도 무슨 뭐 옥중공천이다 전당대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고 통합비대위로 갈 때 그거는 이제 그 김부겸 총리도 기대는 내심 기대는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16년에 김종인 같은 역할을 원할 텐데 그 문재인 근데 그렇게 안 되고 2020년에 김종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한교안 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아주 그냥 형식적인 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 그런 상태로 될 거기 때문에 뭐 극적인 어떤 통합비대위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다 아무도 안 한다고 할 때 결단하게 될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